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 그리고 오랜 생활을 한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 경험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드리고 관련해서 Q&A를 받으며 당면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진행을 듣고 제 경험과 같이 엮어서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장혁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LG전자에서는 해외향 단말을 담당을 했었고 유럽의 통신사들과 사업자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주로 컨택을 하면서 기술 영업 기반으로 제품까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했었고요. 아시아 패시픽 지역본부에서 기술 총괄 담당을 하면서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피보팅을 해서 메디컬 세일즈, 다이렉트 세일즈를 좀 약간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스템 싱가포르 법인장까지 역임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메디컬 세일즈를 잠깐 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서부터 그 외에 오퍼레이션 진행했던 모든 내역들을 다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리셀링이나 프로그램 다이렉트, 프로그램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하고 유로피언 비즈니스 컨텍스트라고 거창하게 적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또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지금 강의 기록의 앞부분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시초가 되는 내용에 흥미를 좀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서 오퍼레이션 기반으로 풀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가장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제품을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판매를 하려는 타겟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프라이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해외의 어떤 제품을 서비스를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상이 가능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경험한 바를 기반으로 풀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한 8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현지의 사정도 너무 잘 알고 아직도 뭐 많은 현지와 고객들과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계속 듣고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렇다고 또 싱가포르만 한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이 실제로는 아시아의 배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심에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까지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사로 연결이 돼가지고 4, 50불이면 다 금방오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8년 살면서 거꾸로 마일리지를 많이 못 쌓았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마일리지가 별로 안 쌓이거든요.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갈 때는 많이 쌓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주변 국가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마일리지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쌓이지도 않고 BTS 클럽이니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 아시아나죠. 그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마일리지 누적이 거의 안 되더군요. 아, 잘못 생각했나라는 생각까지 막 들게 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싱가포르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래서 아시아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지역부터 잠깐 간단하게 보시죠.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이제 대만 이남 쪽 그리고 익히 잘 아시는 구분을 특히 하자면 인도를 가기 바로 직전까지 미얀마까지를 통칭해서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포함하거나 또는 뭐 호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에시아 패시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큰 의미로 뭐 얘기하면 끝이 없기 시작하고 또 작은 의미로 내려오다 하기 시작하면은 한정 없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는 같이 붙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또 관련된 이런 내역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세일즈나 또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의 어떤 텐지빌리티 즉 바운싱하는 이런 다이나믹함도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유럽이나 아니면 국내 많은 회사들이 또 어려워하는 그렇게 또 많은 성공 신화를 써내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보시다시피 바다로 갈라져 있는 방대하고 이 동네 자체가 각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통된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나 이런 환경들을 주체되는 세력들은 꽉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화교 세력이 또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특정 국가에서는 화교가 그렇게 비즈니스 항에서 크게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 대척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장악을 당해서 심지어 코어 레벨 같은 경우는 중국계 아니면 아예 접근도 못하는 그렇게 막혀 있는 국가들도 있고 다양성을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가 필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항공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제 나름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공항에서 각 국가의 공항에서 통관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기가 일수인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거의 삼성 컨트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막 한국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게 그런 지역이 됐으니까요. 어쨌거나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조그만 섬나라고요. 말라카 해협 바로 앞에 있는 서울 크기만한 이런 도시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북아로 오는 모든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싱가포르 앞바다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배들이 멈췄다 가는 거에 대해서 계류비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싱가포르 앞바다에는 항상 배가 가득가득 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싱가포르이 먹고 사는 장사의 그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싱가포르만 가지고는 실제로 저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인구 6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런저런 해결 방법들을 정부하고 같이 이끌어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기발한 머리 쓰는 내역이나 이런 내역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나 뭐 관련 공무원 조직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이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유명하고 중국이나 동독으로 하는 모든 오일 탱커들이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두바이나 쿠웨이트에서 기름을 실으면 사우디나 쿠웨이트에서 기름을 실으면은 일본이나 한국까지 오는데 딱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싱가포르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딱 걸리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선물 베팅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싱가포르 선물 시장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오일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두 달 동안 탱커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또 이제 오일 가격이 춤을 출 건데 오일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이제 옵션 거래나 선물 거래를 했던 데가 이제 싱가포르라서 한국에서 거꾸로 SK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왜 정유회사가 싱가포르에 와 있을까라고 처음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그런 이유로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이나 이런 트레이더들이 또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이 섬이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한 섬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다리 두 개가 말레이시아 쪽으로 걸쳐져 있고 차를 몰고 말레이시아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GDP는 한 8만 2천 불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YOY로 6.5%의 어떤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통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시아 대부분에서 주가 그렇지만 그래도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이나 통계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게 저 내역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 통계청은 아시다시피 소득 수준 2만 불 이하의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자기네 자국민이라도 카운팅하기 어려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국 내에 들어와서 소득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밑에 10% 정도가 잘려 나가다 보니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왔었고 제가 있을 때는 6만 3천 불 정도였는데 GDP 퍼 캐피타가 6만 3천 불, 6만 5천 불 정도였었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거꾸로 다시 바운스백 하면서 8만 2천 불까지 올라왔네요.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싱가포르 자체는 실제로 시장성이나 아니면 내역적으로는 크게 볼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의 경제 규모나 프라이싱 정책으로 운영을 하실 때 기준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주변 국가보다 더 비싸게 받아도 거부감이나 시장에 어떤 블레임 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망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고 점점 개선되는 내용들을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해저 케이블망과 구조를 보시면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 많이 몰려 있고 또 보시면은 이제 홍콩을 기준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그리고 가장 경렬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이 약간의 경쟁 구도이면서도 서로 커넥티비티를 쉐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이 다이렉트로 있는 국가가 몇 안 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이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 동북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호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 패시픽 라인이 실제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꾸로 일본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저 AJC라는 라인이 있었는데 저게 굉장히 밴드위스가 낮은 그리고 또 오래된 라인이다 보니까 호주 인터넷 환경은 최악이었던 2004년, 2006년까지는 2010년, 12년 넘어갈 때까지도 호주의 인터넷 환경은 아주 최악을 달리고 있었고요. 은근히 이제 퍼스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또 해저 케이블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커넥티비티가 뭐 극악의 어떤 속도를 보여줬고 초고속 인터넷을 달리는 한국과는 역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은 그냥 변한 게 없고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해선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속도는 거의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유선, 무선 할 거 없이 거꾸로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최고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게 대만하고 홍콩인데 아시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인프라망이 또 구성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각 나라별로 들어가고 있는 그 케이블망이 자기네 자국망에서 들어오는 라인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자국 내에서 거꾸로 분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목 현상이나 그 트래픽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싱가포르하고 또는 요 아시아 패시픽권, 인트라 에이펙권에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운 편인데 인프라 자체가 일단은 자카르타를 거쳐서 다른 섬들로 연결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자바섬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체가 어떤 인프라가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도나 어떤 트래픽 밴드위스 확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또 인프라를 새로 다시 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호주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텔스트라라는 국영 통신 사업자가 하도 속도가 느리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저 헤드 케이블 까는데 한두 달 정도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 5년씩 걸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선들이 계획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언제가 될지는 나중에 이제 완료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된 적도 없었고 보시다시피 인프라 프로젝트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대충 내역은 그렇고요. 각 인프라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지역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가 키가 되다 보니 그리고 싱가포르이 이런 센트럴한 역할을 홍콩은 또 중국에 반환됐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계 뭐 회사들이나 아니면 미국계 회사들도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나 또는 오퍼레이션 자체에서 싱가포르를 시점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도움이나 아니면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접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 패시픽의 가장 큰 국가는 인도네시아고 인구 2억 6천만의 막강한 시장을 가지고 2억 7천만 가까이 됐나요? 저 시장을 대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레베뉴나 이런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인도네시아 보시다시피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2천여 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여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액세스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막한 경우가 있죠. 또 트레이드나 이런 쪽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또 반면에 인도네시아 시장을 잘 세밀히 들여다보시면은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 그리고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자체가 인구의 50%가 몰려 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버린다고 치더라도 자바섬만 공략을 하면서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서비스 에리어를 확보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뭐 공략의 어떤 택티컬하게 전략적으로 잡아가는 방향이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를 보시면은 싱가포르 자체는 대략 372 빌리언 GDP 정도 나오고요. 말레이시아가 한 365 빌리언 정도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숫자만 보면 참 경이롭죠. 1.1 트릴리언 정도 나오는 GDP인데 GDP per capita를 보시면은 암울합니다. 예,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렇게 GDP 규모가 크고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당 실질 소득은 4,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대략 싱가포르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 보니까
대략 한 0.6% 정도 연간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둘 다 산유국이다 보니 자원부국이고 그렇게 외부나 이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 미국발 또는 유럽이나 이런 쪽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안정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발생하는 상황들은 대부분 다 내재적인 문제들이죠. 기름값이나 또 가스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이제 각각의 인도네시아는 니켈하고 뭐 이런 전 세계 니켈 생산의 거의 한 6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이제 플럭체이션을 받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휘청휘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주석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름이 말라카에서 나오는 기름이지만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경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는 다 한국하고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동하고 이런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갈 때는 비자나 이런 것도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FTA가 맺어져 있는 상황에 프리트레이드와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어서 거꾸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관광 비자 같은 경우 빼고 관광 비자는 면제를 해줬죠. 근데 한국에 일단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꾸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비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국가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틀린 게 3개월 무비자 체류다 보니까 일단 3개월이 되기 전에 어느 나라든 갔다가 오면은 다시 입국하는 순간 도장이 찍힐 때,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입국하는 순간 도장이 찍은 날서부터 다시 3개월이 리셋이 되거든요. 유럽하고는 좀 약간 틀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3개월 끝나기 전에 잠깐 말레이시아나 다른 데 이동을 했다가 다시 오거나 하면서 이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꼼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저런 혜택을 이어가실 수 있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다 올해 들어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작년하고 해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부가세가 작년까지 7%였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8% 올렸죠. 내년 되면은 4%까지 더 올린다라고 이제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싱가포르 정부 강한 의지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경우 보시면은 말레이시아가 10% 세일즈 텍스가 결국엔 GST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제품이나 판매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10%의 GST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단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6%의 서비스 텍스가 붙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인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6%가 붙고 일반적인 제품인 경우에는 10%의 어떤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일괄적으로 11% 때리고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가 또 워낙 독특한 어떤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당 관청이나 그 공무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각각 틀려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심한 경우는 FTA 쿼타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20%까지의 통관 관세를 얻어맞을 수도 있고 FTA 쿼타 오버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징금조로 한 170%의 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저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거 제공하는 것들이 유틸리티나 어떤 그런 크루셜한 내역 또는 비즈니스에 정말 필요한 내역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을 다 약간의 살짝의 포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럭셔리 굿이나 저기 보시면 저기 제가 설명을 써놨지만은 럭셔리 굿이나 코스메틱스 같은 뭐 이런 말 그대로 약간의 사치품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내역들이 있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세금을 많이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어쨌거나 통관하는 데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내부에서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과금을 하게 되면은 뭐 사스로 운영을 해서 과금 서비스를 하게 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따른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다 결국엔 서비스로 매출을 일으키시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특별한 규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서로 피해 관련은 그리고 또 각 인접 국가다 보니까 만약에 프라이스 디퍼런시에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인접 국가에서 더 싸게 또는 과세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VPN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접 넘어와서라도 싱가포르 인근까지 오면은 인도네시아 망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실제로 싱가포르 인근까지 오면은 싱가포르 무선망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월경 인터넷을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에다 대고 각 통신사들이 물론 한 번이라도 잘못 걸리는 그 순간 인터내셔널 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향해서 전파를 막 발생을 해서 싱가포르 시민들이 자기네 실수로라도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바로 로밍 차지를 때리면서 그걸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프라이싱 플랜이나 아니면 과세를 피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를 갖다가 차단할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좀 깔아야 됩니다. 로지스틱 관련해서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스테이트로 넘어갈 때마다 5%씩 또 과세를 해요. 말이 세금이지 거의 입장료 같은 것들을 내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제품이나 물리적인 어품이 있을 경우 이게 이제 인터스테이트로 나가게 될 경우에 물론 물류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또는 이제 약간 싼 물류 회사나 이런 것들하고 컨트랙 내용을 또 잘못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일단은 또 이스트 말레이시아라고 약간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 있는데 보르네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또 땅이기도 한데 사라왁이나 사바 쪽으로 딜리버리나 또는 그쪽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쪽에 따르는 과세하고 그쪽에 따른 딜리버리 차지나 또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지역이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깔려 있거든요. 거기를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 다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딜리버리 텀도 보시면은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스트 말레이시아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바 섬의 인구의 50%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커버 안 한다라는 선을 긋고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둥하고 수라바야 뭐 이런 자카르타까지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실제로 인구의 5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도네시아 그 외 지역들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머리 아픈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과세나 또 마찬가지로 거기 인도네시아도 이제 각각 섬으로 이루어진 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내역들, 과금 같은 경우도 머리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컬옵션 레이트는 되게 높은 편이라서 섬 하나 넘어가는 때마다 세금조를 이렇게 뜯기는 그런 내역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구성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내역들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나중에 Q&A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별 내역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는 약간 높게 과금을 하셔도 그게 이제 지장이 어세턴스 레이시 굉장히 높습니다. 8% GST이기도 하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거든요. 프라이스 플랜은 넷플릭스 거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싱가포르는 약간 통제되어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컨트롤도 잘 되어 있고 일단 컬옵션이 이런 것도 없다 보니 이런 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싱가포르 자체가 워낙 물가가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세트를 하게 되죠. 말레이시아는 넷플릭스 모바일 플랜이라는 게 보시면 약간 저개발 국가나 PC나 랜드라인 쪽에 지역들이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인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모바일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사가 실제로 넷플릭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바일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통신사들이 다 넷플릭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랜드라인하고 같이 코어해서 번들 프로모션 하는 그런 앱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싱가포르에서는 모바일 플랜을 운영을 할 이유가 없죠. 유럽 쪽 보셔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플랜이라는 건 실제로 저개발 국가나 이런 대상으로만 하는 넷플릭스 플랜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 플랜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싱가포르는 한 9불, US 달러로 9불 정도 덜 차징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잘 먹히는 그런 플랜이기도 해요. 가격도 이렇게 보시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2.98, 뭐 17.48에서 다 8로 끝나죠. 싱가포르는 인구의 거의 80% 이상이 중국계다 보니까 중국계 어떤 트레이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모든 숫자는 8로 끝나는 걸 굉장히 보기 8이 왜냐하면 파라고 하는 복이 온다라는 복이라는 소리하고 그거에 대한 일맥상통한다라고 발음적인 의미와 우리가 이제 죽을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가격이나 숫자나 심지어 자동차 번호표까지 8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 플랜도 실제로 대부분 8로 끝나는 거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동네 어떤 트레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옆에 말레이시아만 보시더라도 실제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다 5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돼 있고 17링깃, 35링깃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링깃이라고 하는 컨버전에서 쓰더라도 다른 펌을 쓰더라도 실적으로 싱가포르보다는 다 가격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수는 또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인구가 한 3천만, 4천만 정도 되는데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인구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저 가격으로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실적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만큼 더 많은 가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이쪽으로 말레이시아의 어떤 상황이고요. 거기는 그 논리는 똑같이 인도네시아에도 적용이 돼서 보시면은 또 인도네시아의 어떤 물가의 상승률이라는 것들 보실 때 5만 4천 루피아나 6만 5천 루피아로 되어 있지만은 US 달러 밸류는 한 4불, 뭐 3불 이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도 넷플릭스에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보거나 포션 자체는 로컬 OTT 경쟁 상황이라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내주시면은 아니면 뒤에 또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서 저 정도 맞춰도 세텀스 레이시 굉장히 낮습니다. 고객 가입자 확보와 고객 운영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국가들이고 대신에 이제 인구 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대략 일정 포션은 그래도 가장 메이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넷플릭스가 저 정도 플랜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프라이스 플랜 가지고 어떤 레베뉴와 그 매출을 발생을 시키시면은 결국에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이 동남아 국가들은 편한 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요.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파이낸셜 이어를 정해서 세무서하고 협의한 기간 안에 얘기를 하시고 그걸 다 풀어내시거나 우리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 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세금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들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부담되는 건 모든 세금을 1년에 한 번 왕창 몰아서 낸다라는 거 럼섬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항상 매출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실 때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세이빙을 별도로 해놓거나 리저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요. 부가세는 대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세무서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그 분기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긴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각 주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것도 이제 지역 바이 지역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매출 각각 과세가 틀리게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각마다 장난을 치는 게 싱가포르에서 발생 예전에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 땅이었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발생한 거를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세를 때리거나 과세를 그 매출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담당 회계나 또는 현지 법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잘 풀어내는 것들이 운영의 한 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에다 싱가포르 매출이라고 써는 경우가 되지는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도 보시면은 그 자체 매출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산정을 하는 기준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서 로컬 직원들하고 그 내역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대략 이 정도 개념 가지고 3개국 정도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번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또 한 개의 세트로 서로 이제 인접 국가로서 묶여 있고 각각의 이제 딜레마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베트남이 인구도 가장 많고 보시다시피 감싸 안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캄보디아의 인구 얼마 안 되고요. 라오스도 실제로 산악 지형에다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베트남을 통해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있는 타일랜드하고 실제로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지만은 저게 다 정글이라 그리고 또 국경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기도 해서 타일랜드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게릴라도 많고 군부 세력도 많다 보니까 좀 험난한 동네고요. 저쪽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저쪽에서 어떤 프라이스 플랜이나 아니면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다이나믹스는 그냥 베트남을 포커싱해서 운영을 하시면 웬만해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나 타일랜드하고도 약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긴 한데 타일랜드 가격을 정하면은 미얀마가 거의 따라오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때 또 풀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엮여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각각 인접국가로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거나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세 개 국가를 선정을 해서 샘플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싱가포르는 그게 없지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잊어먹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할랄 음식 진행해야 되고 시간마다 해서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는 이런 무슬림 문화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꼭 무슬림계
말레이계 직원을 일정 포션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고용 룰도 있고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회식이나 이런 걸 진행하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 진행하시면은 이슬람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다고요. 그나마 말레이시아가 좀 약간 개방형 무슬림이다 보니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이란과 이런 약간의 그 중동 쪽에 지금 팔레스타인 계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게 좀 가까운 성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내용에서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편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서 진출한 상황이고 뭐 은행이나 심지어 뭐 롯데 같은 경우도 거의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과 달리 제가 처음에 2006년서부터 이제 아시아 쪽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엄청난 발전이 이룬 동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